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성태 권한대행이 지방선거 끝나고 직접 이국종 교수에게 연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교수께서도 고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날 여의도에서 김성태 권한대행과 이국종 교수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김 권한대행이 그 정치권과 좀 거리가 있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좀 과감하게 외과 수술하는 것처럼 과감하게 좀 수술을 해달라, 이렇게 좀 비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는 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경험도 없고 정치권도 잘 모르고 그렇게 정치적인 내공도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오히려 당신 같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알려지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혀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는 이런 분한테 비대위원장을 제안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보수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서 제안하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현재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풀이 좀 어설프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을 하고 고사를 하는 게 모든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는 것 자체는 한국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국종 교수 비대위원장직은 고사했지만요, 한국당의 노력은 진정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거절, 그런 것들은 되게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절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감히 어디서 나에게 전화를 시킨다, 뭐 망해가는 당이 막 다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절대 뭐 그 자체 노력 자체가 뭐 웃겨 보이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자, 이국종 교수 거절은 아니라고 하면서 범인을 좀 낮추긴 했지만 거절을 안 한 거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당 안팎에서 보수를 좀 희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희화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 편에, 아니 여러 편의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국종 교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탄핵 파면을 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도 나왔고,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당에 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한국당 쇄신을 맡을 분들의 여러 가지 성향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뭐 이국종 교수 얘기처럼 진정성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건 진정성이라기보다도 정말 이번 선거의 그 표심이 무엇인지, 왜 대패했는지라는 인식이 있다면 저런 식의 행태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한국당이 몸부림친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죽하면 이국종 교수 전혀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에게 제안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당이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을 고민하는 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현재 지금 6월 13일이면 거의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요, 지금. 근데 아직도 지금 비대위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회 준비위원회 만들고 비대위원장을 누굴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거의 명망가들인 것 같아요. 명망가 중심, 각계의 명망가, 학계, 하라는 의료계, 그렇네요. 정치계,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볼까? 저는 역시 이번 선거는 지난 탄핵 선거의 연장으로 전 봐요, 사실은. 지난 대선에 이러한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중앙당 축소다, 비대위원장 명망가 영입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고, 또 그 한편에는 친박과 비박의 대립, 뭐 전 본질적으로 말하면 친박과 비박이라기보다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복당파와 잔류파의 대결 구도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과연 이런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른미래당은 뭐 희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 지켜가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뭐 이 준비위원회가 당헌 당규상 근거가 있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가동이 된 지 꽤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준비위원회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맞겠죠. 예. 이를테면 준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국정 교수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한번 만나보시오.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서 만났다면 모르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비대위 준비위를 띄워놓고 또 권한대행은 권한대행대로 누구 또 만나고 이런 방식 자체가 이 원칙을 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좀 근원적으로 보면 당이 정말 이 정상적 상태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비상한 위기 상황이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데 당내의 인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라서 외부에서 찾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말 어렵고 정말 참담한 상황에서 외부의 인사한테라도 도움을 받겠다는 건데 보통 정치권에서는 이를테면은 그러면은 공천 희망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자격이 있냐 없냐 가지고서 뭐 점검도 하고 그리고 뭐 압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비대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뭐 국민 공모 받는다 그래서 100여 명을 가지고 뭐 압축을 한다. 뭐 대여섯 명으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수합 분석도 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 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희망자가 많을 때나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 위기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어서 외부에 누군가를 붙잡고 좀 이 당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판에 그리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합 분석을 하고 뭐 압축을 하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조금씩 싸우면서까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나 한국당의 비대위 준비위원회나 정말 자기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지 또 국민들이 이 한국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함부로 거론하고 거절당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수모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론된 많은 인물들 거의 모두 손사래를 치면서 비대위원장 인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발표 이제 그렇게 언론에 나온 분들을 제외하고도 한 30여 분 있는 대여섯 분으로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수엇 분석. 자, 한국당 비대위원장 공모도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또 적당한 비대위원장 후보가 안 보인다 해서 뭐 추가 공모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일단 뭐 어제까지 비대위원장 그 공모는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고 내일 회의를 열어서 이 자천타천으로 이 거론된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한 대여섯 명 정도로 이제 후보를 압축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자유한국당의 생각이고요.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일단 뭐 생각보다는 유의미한 추천이 많아서 5, 6명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 비대위원장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일 날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겠다라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당 내에 이른바 계파 간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전국위에서도 과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간에 이 원활한 어떤 추인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론됐던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나마 수락 가능성이 있었던 김병준 교수도 지금은 좀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구할 때서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난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좀 짧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곤혹스러워요.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근데 참 저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니까 어떤 긍정적인 말씀을 참 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산에 버금가는 해산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해산한 다음에 현재 저 한국당 의원 내에서도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해산을 한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해산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남아가지고
각자 뭔가 역할을 하면서 뭐 그 부분에서 뭔가 구락구 구성하든 이러면서 다시 국민들에게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계속 같은 패러다임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니까 게다가 인식의 어떤 발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기존의 어떤 무엇인가를 내려놓는다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해왔던 중앙당 뭐 축소 뭐 이런 당사 이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지금 해소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좀 본질적인 고민을 해주십사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에 저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조기 전대로 방향을 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와서 조기 전대로 방향을 틀기도 어려울 겁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이 과정은 누군가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런 식의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뭐 대여섯 명 압축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최종적으로 비대위원장 누군가 한 사람을 뭐 정말 상고체를 해서라도 모셔서 국민 앞에 발표하는 걸로 해서 이 논의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난 홍준표 전 대표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나라가 돼가는 방향을 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70년간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가져다 온 이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읽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 한미일 동맹에서 벗어나서 북중러 동맹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지 증세라든지 이러한 좌파 경제 정책의 실현으로 인해서 5년 안에 나라가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현 정권을 향해 정말 작심 비판을 하면서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하겠다. 떠난 지 별로 안 되는데 복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 홍준표 대표 시절에 잘못된 정책 노선을 비판받아서 그만둔 것처럼 지금 되는데 우선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계산해보니까 채 한 달이 안 됐네요, 아직.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끝나고서 미국 갔다 와서 복귀했듯이 지금 그 수순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연말로 지금 시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준비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다음 정상적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내년 1월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1년 전에 있었던 그 대선 참패 후에 이 대표 복귀, 이 당권 도전 이 시나리오를 지금 이번에 다시 그대로 지금 구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뭐 다른 거 놔두고요. 홍준표 전 대표 얘기가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했다. 이런 얘기 참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이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 부분을 뭐 우리나라가 북중러에 가입했다 이런 얘기도 맞지 않고요. 한미일 북중러에 뭐 글쎄 냉전 2.0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의 냉전 새로운 체제가 또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에 편입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정치, 경제 정책을 좌파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바로 그래서 진 거였거든요. 이 시대를 잘못 보고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와 너무 괴리가 있어서 졌는데 그래서 유례가 없는 대패를 한 건데 여전히 지금 한국당 내부 방금 전에 말씀 끝났습니다만 그 얘기도 지금 비대위원장 둘러싸고 이해가 안 가고 있고 이런 지금 전 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한국당은 결국은요. 지금 내년 후년에 총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전 백약이 무효라고 보고 지금 한 달 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나 좌우 상황을 보니까 총선을 통해서 정리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뭔가 보수가 재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이니까 이제 1년 9개월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엔 분위기 좋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환송 나온 추미애 대표 의미심장한 덕담이 오갔는데 역대 가장 행복한 당 대표다 이런 의미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이제 좀 보수층에서는 저런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니 이제 며칠 있으면 그만두잖아요. 예. 저는 뭐 그동안 고생했다고 덕담이다. 하는 덕담이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정치적 의미 부여할 거 없고 예. 추미애 대표가 그동안 이제 대표하면서 그 대선에서 이기기도 했고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대승하고 그랬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본인의 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실 뭐 또 설화 같은 것들도 좀 있었잖아요. 조금은 그런 것과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추미애 대표가 당 대표를 재직하면서 당이 상당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식의 저는 뭐 고박사 말씀처럼 덕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현재 청와대 참모로 들어가 있는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당 지역위원장 지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사실상 2020년 4월 총선 자리 어느 정도 미리 그 경력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배려했다. 근데 만약 이런 자리 이제 대행 체제를 유지를 안 하면 또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이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비문 지형에서는 반박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정말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서 지근거리에 있죠. 예. 보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편법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 당에 도움이 될까 한 생각을 해볼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그 인사들한테는 도움이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대통령한테 부담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협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으면 예. 무슨 1년에 몇 번이라도 당협위원장 행사나 당협위원장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비서 자격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 이거 청와대 비서관이 과연 지역 행사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부담은 본인한테는 안 갈지 모르지만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다음에 당 입장에서도 청와대 간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당이 작아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인들이 예. 우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안에는 보좌에만 전념하겠다 하고 당협위원장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당에서는 그래도 우리 당에서 어려움을 같이 겪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러 간다 그러니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공석으로 놔두겠다든지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예.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절충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쇼잉하는 느낌이 나지만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청와대 비서들이 당협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예. 이것은 털어내고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겸임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이제 대행 체제를 유지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자 뭐 지역 사무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예전 비서를 대행으로 앉히겠다는 거를 그걸 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석으로 놔두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대행 체제라는 거는요. 예. 그거는 이제 이 청와대의 그 비서진 자리가 끝나면 예.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전제로 해서 그렇겠죠. 대행이거든요.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인 것이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지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지난 대선 이전에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이 계속 선거에 졌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항상 친문 대 비문의 패권주의 아니었어요? 지금 다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모든 정치 상황이 민주당에겐 유리한 상황이고 한국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있고 말이죠. 야당이 거의 뭐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지금 집권당은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돼요. 자꾸 예. 언론의 친문이다, 뭐 패권주의다 이게 야당의 시각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보수의 시각이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온다는 것은 뭔가 집권 세력이 오만해질 수 있다는 하나의 경고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지역위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건 대행 체제가 됐건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중요할 때입니다. 이젠 더 이상 야당에 대한 반대, 야당에 대한 비토, 야당에 대한 혐오가 여당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끝났어요. 예. 정말 집권 세력이 정말 이제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겸손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여야 정치권 소식을 전하다 보면은 여당은 사실 좋은 뉴스가 많이 있고 야당은 항상 이렇게 나쁜 소식이 많은 것 같아서 정치가 또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이 빨리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도 뭐 국민들의 지탄도 있지만 좀 열심히 뛰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